일단 뭐 계속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은 뭐 공립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립학교는 이제 그냥 아마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제 지역별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고, 뭐 1단계로는 베트남어, 수학, 도덕, 자연, 사회, 미술, 체육 같은 거를 이제 배우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IT랑 외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제 추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도. 예전에 방송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야, IT 코딩 하는 거 이거 학원 차리면 돈을 많이 벌겠다 싶었거든요. 이제 베트남도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중학교 동창이 그 한국에서 삼성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그 코딩 학원 차려가지고 떼돈을 벌거든요.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창업한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30 초반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여담이긴 한데 삼성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했고, 걔는 이제 미래를 본 거예요. 이제 코딩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시킬 거다. 출신이니까 이제 삼성에 들어가기 위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가지고. 그 친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아마 베트남도 지금 그 교육 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은 4학년, 5학년이 되면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역사, 지리, 뭐 기초 학문들이 들어가고 이제 교과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뭐 베트남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없다, 무상이다.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네, 있다. 무상 교육을 취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2025년도, 26년도에는 이제 모든 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하는 걸로 해서 이제 좀 베트남에서 이제 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과서도 사고 옷도 사고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은 들어가지만 베트남에서는 이제 수업료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하고 있고, 아까 이 친구가 잠깐 말했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GPT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립학교도 있고, 뭐 잉글랜드 사립학교니 뭐 초등학교니 이 베트남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 제가 대구를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에는 이런 사실 한국 사립초등학교가 많이 없잖아요. 이게 사립초등학교가 해봤자 보통 무슨 뭐 재단에서 하는 이런 좀 유명한 학교 정도지. 그게 뭐 그 공립학교랑 그렇게 차이 나는 커리큘럼이 있거나 그럼요.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등학교가 넘어가면서 이제 뭐 민사고라든지 과거 외고가 하면 좀 커리큘럼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갈리긴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럼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신도.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 중학교, 이제 4년 과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의무교육으로 해서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은 기본 교육이고, 예전에는 중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한국처럼 이제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이제 뭐 명문 학교라든지 전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25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올라갈 때는 이제 시험이라는 게 없다, 베트남. 그리고 이제 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어, 이제 수학, 자연과학이 이제 물리화학, 생물 이런 거 하고, 역사, 지리, 뭐 윤리, 경제법, 외국어, 뭐 기술, 직업, 정보화학, IT, 미술, 음악,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맞죠? 그러네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보니까 배우는 거는.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수업료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25년도, 26년도부터는 이제 이것도 베트남 정부 예산 편성을 해서 중학교까지도 이제 수업료 면제시키기로 한다라고 해서 돈을 내지 않고,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GPT에 따르면 사립 중학교는 똑같아요. 학교 유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뭐 엄청 비싸고 뭐 연간 2,000달러에서 10,000불 이상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진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싼 데도 많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졸업을 하면은 이제 그 중학교 졸업 증서가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년 과정으로 해서 여기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는 갈 사람은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공립일반고, 한국으로 치면 인문계 학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사립학교. 여기서 또 나와요. 사립이라는 그 학교 자체가 사립학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특수 목적에 가지고 있는 영재고들, 이제 이런 뭐 수학이라든지 기술 관련 영재고들이 이제 베트남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학교라고 해서 이제 이게 아마 한국으로 치면 공고 같은 경우 같아요, 보니까. 농고, 과학고 네네. 뭐 이런 과학고, 과학고는 예. 아니구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또 학교가 하나 있고, 뭐 국제학교들
얘가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학교, 외국계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데서 교육법인 설립한 다음에 국제학교로 해서,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학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GPT가 학비가 매우 비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비싸다. 하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 입시를 치는데, 이제 들어볼까 여기도 뭐 베트남도 그 내신이 있나 보네요, 보니까. 중학교 이제 6학년에서 9학년까지 학업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내신 같은 경우 시험을 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 거죠. 이게. 입학 시험 같은 경우가 뭐 특목고라든지 이런 공립고 같은 경우는 자체 입학 시험을 이제 그 쳐가지고 이제 그 성적을 통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받아주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약간 학교별로 조금씩 재량권이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학교의 목적과 이제 레벨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아까 특수 사립 고등학교라든지 공립 고등학교,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그런 좀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런 좀 뭡니까 이런 가중치라든지 이런 거 좀 재량권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문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공민, 외국어 뭐 쭉쭉쭉 해서 뭐 국방 교육 이런 거 배우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거 뭐지 안 배웁니까? 이거 뭐죠? 프로파간다. 아 그건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는 곧 찾아봤죠, 제가 딥시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심화반 해서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좀 뭐 조금 더 한국으로 치면 문과 이과 같은 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자연과학을 좀 더 하는 거, 주요 계열을 하는 사람은 사회과학 하는 거, 이제 뭐 외국어, 문학, 역사 같은 사회과학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수리 물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해서 과정이 나눠지고, 뭐 비용부터는 여기도 고등학교도 이제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보니까. 네. 25년도부터는 수업료 면제가 되고, 뭐 기타 뭐 교복이나 학용품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보면은 뭐 계속 평가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뭐 여기도 수능이 있거든요, 베트남도. 전국 고등학교 졸업시험이라는 시험을 쳐서 여기서 이제 나온 성적에 따라서 이제 어떤 대학교를 갈지 입시가 되는 이제 형식을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 형식은 이거 제가 와이프가 오늘 고향을 안 갔으면 좀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 물어보니까 수학, 문학, 외국어, 자연과학, 탐구에서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나누고, 사회과학은 역사, 지리, 공민에서 5경력으로 시험을 치는데,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이 시험 오래 친다는 것 같더라고. 시험 며칠 치는 것 같은데? 이거 4일인가 5일을 친대요. 하루에 한 과목 치는 것 같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시험 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쉬고 뭐 다음날 시험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3일인가 5일을 시험 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다음에 네. 나중에 와이프 한번 자세히 물어볼게요, 제가. 한국처럼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저희 베트남에 있는 집이 바로 응웬짜이 고등학교 맞은편입니다. 바로 앞이죠. 예, 맞아요. 그거. 예. 네, 저희 집 아파트가 바로 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네. 연중에 며칠 그렇게 막 학생들이 막 줄도 엄청 서 있고 막 돌아다니는 때가 있어서, 아니, 오늘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은 수능 때 교통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 날이 맞아요. 며칠이 있어서, 그게 보니까 수능 시험 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이게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4일, 5일 치는 게 맞나? 하루에 끝내는 게 맞나? 무조건 하루에 끝내는 게 좋죠. 맞죠? 야, 이 불안해서 어떻게 해, 이게 해. 그러니까 와이프도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게 4일, 5일을 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5일? 한 3일인가 5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이게 시험을 잘못 쳤을 때 메이크업 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베트남은 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네, 특이한 사항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한국에서도 초중고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서 교육하고,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이런 차별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교육률 똑같이 높으니까 초등학교 갔다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가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 시험 보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얘기가 또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국과는 다른 건 없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에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분들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뭐 한배도 좋고, 아니면은 한국 부분은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베트남 로컬 학교에 보내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 이따가 전학 갔다 온 사람 들었어요. 한인학교 떨어져가지고, 베트남 초등학교를 갔다가,
뭐 중학교인가 뭐 해가지고 전학을 다시 갔대. 그런 케이스는 저는 TV에서만 봤고, 아 그래요? TV에서 무슨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음. 한국인 남자인데 혼자 독신하시는 분이 이제 막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자녀가 이제 베트남 학교에 다니는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베트남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학교에 가니까 베트남 사람이 되더라고, 애가 그냥. 아예. 당연하죠. 그거는 베트남 학교 당연한 가서 거긴 한데, 지금 무슨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뭘 물어볼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본만 하고 한국말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예를 들면 베트남 학교 갔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말 하면 그것도 웃긴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애가 베트남 사람이 돼가는 모습이 저는 이제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야 뭐 본인 인생이니 저는 뭐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베트남에 이렇게 학령기 그 자녀를 둔 분들이 베트남에 오실 때는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나에게 충분한 버젯이 있는가? 아 그렇죠, 인터내셔널 그렇죠. 스쿨. 아니면 내가 그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가 있는가? 전학 시도. 하지만 실패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입학 전에 꼭 오셔가지고 입학을 때려야 된다. 그랬었고 전체적으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뒤에는 제가 좀 아까 이 친구 만나기 전에 찾아본 내용인데 네. 요즘 재밌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이걸 좀 더 진행하시는 걸로 하십니다. 잠깐 끊었다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아니면 그렇다 계속 해요? 하겠습니다. 네. 방송 또 다시 시작하시죠. 물 한 잔 먹고 왔고요. 뒤에 할 얘기는 앞에 건 조금 지루했던 얘기인데 조금 더 그렇죠. 좀 자극적인 소재로 해서 약간 또 하나 준비를 해봤고 일단 뭐 좀 얘기를 할게 이제 베트남의 어떤 학교들이 과연 진짜 명문 학교인가 이런 거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좀 이건 좀 딥시크 아무래도 이제 공산당 쪽이다 보니 이제 관련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썰을 풀었나 해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 하노이 기준으로는 이제 뭐 그 공립 중학교들 같은 경우 좋은 학교들이 몇 개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 좀 이제 딥시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좀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런 데가 많네요. 그러니까 무슨 한국도 그런 데 많았잖아요. 무슨 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설 중학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교 기준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별로 감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니까 이제 뭐 대학교 부석중학교, 부설중학교, 뭐 하노이 공대 부설중학교, 뭐 하노이 국립교육대학교 네. 부설중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베트남 기준으로는 명문 중학교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말했던 뭐 꺼우저이에 있는 학교들, 뭐 증부항에 있는 학교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명문 고등학교도 있었잖아요. 한국에 뭡니까 지금 우리 그 이회창 씨 나왔던 학교 어디죠 거기? 저는 저기 경기고 그런 뭐 그런 명문 중학교들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 고등학교들 아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한국으로 대구로 치면은 뭐 저도 뭐 나쁜 중학교는 아니었는데 뭐 역사는 오래됐지만 공부는 못한 중학교 이런 거 있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중학교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이 친구랑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하노이 기준으로 암스테르담 고등학교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고등학교라고 하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공학 근데 이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 어딥니까 그랜드 프라자 호텔 뒤편에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제 디캐피탈 아파트 있고 네, 거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와이프 통해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학비도 비싸고 네. 학비도 공립학교 치고는 이제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고 하다 보니 굉장히 비싸고 와이프한테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여기 나온 졸업하는 애들은 외국 간대 스콜라십 받고 네. 물론 국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표 자체는 외국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런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뒤편에 있는 하노이에 있는 만다리는 아파트가 암스테르담 학교에 붙어 있는데 여기가 그 로컬 아파트인데도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가 월세가 많이 만다린이라고 비싸요. 그리고 월세 계속 올라가는 학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한국 분들도 사시지만 사실은 많이 살지는 않고 주로 이제 집값을 올리는 사람은 이제 베트남 분들이 암스테르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집세가 월세가 많이 비싸다. 한국으로 치면은 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느낌인 거죠. 강남 상업군에 이제 그 통학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오래되고 험하지만 사람들이 거주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서 북부 쪽에는 이제 암스테르담 학교 이제 이런 데가 좀 유명하고 아까도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그 추바난이라고 이제 약간 그 서구 쪽에 있는 거기는 진짜 학교 오래됐다 그러더라 들어보니까
거기가 어, 1908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지금 120년, 120년을 네, 했던 약간 그게 아마 그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은 학교 같아요. 그 학교 지나가 네. 보시면은 그 베트남이 아시겠지만 대학교가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한국처럼. 근데 거기는 진짜 무슨 대학교보다 큰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 뭐 오토바이 타거나 그 지나가시다 보면은 여기가 뭐야? 라고 하면서 되게 좀 앤틱한 건물들 맞아요, 맞아요. 많이 네. 모여 있는데 있거든요. 음. 거기 서호에 이제 뭡니까? 저 고스톱 초입에. 초입에 있는 거기가 이제 추반안이라고 거기가 좀 되게 명문 고등학교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거기도 약간 그 동창회 하면 기가 막힌다 카대 거기도 들어보니까 거기 약간 동창회 하면 한국으로 치면 경기고등학교 동문회 하면은 다 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회창 씨도 나와야 되고 뭐 최태원 이런 사람도 경기고 아닌가 그쵸, 뭐 그쵸. 그런 사람 예. 그런 느낌인 기업 것 같아요. 총수들 정치인들 여기 뭐 동네 장사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하노이 기준으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명문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쭈바난이랑 암스테르담 둘 다 이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베트남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 아는 거 있어 하면은 제가 아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딱 하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응우엔짜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고등학교. 이거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얼마나 아 좋은지 그렇죠. 몰랐지만 저는 여기 사립인 줄 알았는데 공립이더라고요. 공립학교인데 예, 공립교육은 85년도에 암스테르담이랑 이제 친선으로 지은 학교인데 예를 들면 뭐 신흥 엘리트인 거지. 그리고 이제 쭈바난 고등학교가 이제 제가 쭈바난 고등학교를 들었던 이미지는 약간 한국의 민사고 같은 느낌이었어. 아 민족사고 맞아요. 고등학교. 민사고 같은 느낌 약간 좀 민사고도 사실은 지은 지 오래된 학교가 아니잖아. 근데 난 그래서 아, 경기고등학교 아, 아. 생각했거든. 예, 약간 근데 예. 경기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을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전통적인 느낌이 나잖아. 뭐 아 그렇죠. 쭈바난이랑 암스테르담 누가 봐도 뭔가 인터내셔널 그 스쿨인 것 같은데 그쵸 아니더라 그쵸. 아니라 아니 아니 그런 아니 아니요. 거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가 예. 리딩에 있는 마리퀴리. 마리퀴리 있죠 거기가. 거기도 공립이잖아요. 마리퀴리가 거기 어, 국립 아니에요? 아, 거기 사립 아니에요? 공립이라는 것 같더라고 거기도 약간. 예. 거기 인터내셔널 스쿨이고 사립 아닌가? 그래서 사립 아닐 저는 건데. 예. 제가 느낄 때 그냥 이렇게 학교의 건물과 분위기만 봤을 때는 마리퀴리가 음. 압도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아 맞아요. 거기 아, 운동장도 크고 그래서 가보면 근데 이제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현재 여기까지는 제가 이건 뭐 정보를 서칭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마리 퀴리는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데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집에 돈은 많은데 공부는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 암스테르담 같은 학교는 일단은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어 못 가고 네. 돈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면 못 가고 그 다시 말씀드리면 하노이 시티즌만 된대요 이게 하노이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특목고라든지 좀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학교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 자체가 다 외국 유학을 하고 다 스콜러십 받은 생각하고 진학을 하는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 퀴리는 사립 학교가 맞다라고 하고요. 아 살이 맞아요? 예. 네. 사립 학교가 맞답니다. 그 두 개 학교를 비교해 보면은 암스테르담 예. 고등학교는 85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년 정도 됐고요. 예. 쭈바난 고등학교는 120년이 된 이제 그렇죠. 전통적인 명문이라고 볼 수 있고, 학교는 둘 다 공립입니다. 둘 다 공립 학교고, 약간 그 암스테르담 쪽은 과학, 수학, 뭐 이런 인터내셔널 이쪽인 것 같고, 맞아 약간 맞아. 쭈바난 고등학교는 그 뭔가 이렇게 저기 전통 증시하는 것도 역사, 그치 뭐 그쵸. 약간 예를 아, 들면 그 전형적으로 뭐랄까 그 공산당 간부 색을 타기 위해서는 쭈바단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고 아 그런 느낌이지 약간 약간 그래서 나는 그 베트남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인이 되고 예. 비즈니스로 좀 잘 나가고 싶은 느낌은 암스테르담 쪽인 것 같고 음, 이런 느낌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 예. 고등학교 캠퍼스 환경은 현대적이고 우수한 시설, 공립인데 운동장이나 학교 시설이 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뭐 약간 대학교처럼 돼 있어요. 제 그냥 거기는 진짜. 아, 베트남 맞아. 학교가 그러니까. 잘생겼어. 맞아, 근데 맞아. 쭈바난 고등학교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뭐 전통 그 무슨 그 박물관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런 차이가 있다. 이 고등학교의 두 개를 비교를 조금 해 본 것 같고요. 뭐 어쨌건 두 개의 학교가 약간의 특색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들을 때는 쭈바난이 조금 더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인터넷을 아, 찾아보니까 예, 둘 예, 다 예, 되면은 암스테르담이 조금 더 선호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정보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학교들이 이제 뭐 하노이 국립대학교 부속학과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으로 치면 약간 그 과학고등학교 느낌 나는데 그리고 하노이 국립대학교 외국어 부속대학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외고 같은 거죠. 유명한 외고 뭐 있습니까? 한국에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원 외고. 대원외고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
호치민 쪽은 얘기는 하는데 이건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되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갔다. 하고 해서 제가 웃었어요. 내가 시골 동네 사람이 똑똑해봤자 그 뭐가 있냐 싶었는데 제가 딥시크를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네. 와이프의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와이프가 이제 응이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응이안이 아시겠지만 그 호치민 그 주석의 그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그쪽에 있는 판보이초라고 이제 여기가 여기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여긴 특목고인데 약간 이제 와이프가 전공을 물리를 했다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전공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 딥시크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노이 북중부 지역의 최고 명문고다. 하노이 호치민 못 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간다 북중부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름 좀 와이프가 생각보다 똑똑했구나. 근데 왜 이러고 살지? 라는 생각은 왜 저랑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 프로의 와이프가 베트남에서 실제적으로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그 서울대 경제학 뭐 이런 그 뭐 그런 명문 느낌이에요 사실. 대학교를 맞아 맞아 나오셨어요. 맞아 굉장히 맞아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응와이텅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도 외국인 또 그 포렌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스쿨이죠.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전공을 뭘 하셨나요? 그게 아마 그게 또한 금융 이런 거였어요. 금융 뭐 있지 않습니까? 약간 뭐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취직했는데 뭐 말 맞죠? 이 친구 말 맞다나 뭐 따지고 보면 서울대 간 거고 와이프도 맨날 그래. 자기도 옛날에 그 대학교로 유학 갈 기회가 많았었는데 집이 돈이 없었다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노이 상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탑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음, 설령고라고 하는데 또 위에 보면 이제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유니스트나 이런 그 또 과학 쪽으로 가는 테크는 또 포항공대나 따라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자로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서울대나 그, 그,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를 또 탑으로 치는 것처럼 베트남도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이런 이코노미 이런 거 하는 데는 또 따로 있고 그 중에서 높은 데로 치면은 언어 쪽으로 하면은 하노이 대학교라는 데가 또 한국어학과가 그렇죠. 또 원탑 찍는 데도 있고 경찰대, 군인대학교 다 있고 또 이런 그 과학, 자연과학 쪽으로 가고 싶으면 백화대가 또 잘 나가고 뭐 이런 좀 차이들이 아, 있지만 그 이프로의 와이프가 가고 있는 그 FTU라고 하는 학교는 이런 경제, 경영, 상경 계열로는 베트남 예. 최고의 대학교로 꼽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친구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작년인가 그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갔었거든요. 고등학교 애들이 모이잖아요. 하노이 사는 애들이. 그래서 이프로 친구들 만나, 와이프의 고등학교 친구. 예, 고등학교 친구를 이제 그 결혼식 한테 갔는데 베트남도 똑같은 게 거기 온 사람 10명 중에 5명이 의사고 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들 뭐 그런 거 하면 다 그런 거 할 줄 알잖아요. 뭐냐 우리 뭐 물리학 전공해서 뭐 로켓 만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5명인가 6명이 의사고 한국이랑 똑같지 않다. 이게 보니까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뭐 고등학교는 그 정도까지 하고 뭐 대학교 얘기를 드리면 아까 이 친구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뭐 하노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국제대학교죠. 이제 내셔널 유니버시티 다이홉 그 국사 하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내셔널 유니버시티니까 내셔널이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국립대. 국립대 하노이 국어, 국립대 네. 거기가 이제 뭐 자연과학, 사회공학, 외국어 같은 경우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백화대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공대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느낌인데 아 여기가 또 카르텔이 심하더라고 보니까 또 아, 친구 그런가요? 저희 직원이 백화대 출신이에요 사실 같이 일하는 베트남 직원이 똑똑해 이 친구가 아 여기도 보니까 이게 백화대 인맥들이 있다 보니 좀 막히는 게 있으면은 전화 몇 통 돌리니까 다 알려주고 아 이게 또 이게 음, 한국처럼 대학교 카르텔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IT 예를 들면 뭐 산업공학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해서는 이제 백화대가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교죠. 다이어 끼대 국전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경제대학교 같은 경우가 있고 그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와이프가 졸업했다는 이제 그 외상대죠. 퍼린 화이트홍이라는 이제 그 예, 이제 국제 경영 아까 치면 이제 뭐 상경계 쪽으로 이제 이쪽 유명해서 이쪽으로 이제 와이프가 다니고 있다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하노이도 호치민도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국립대학교, 국가대학교 이제 뭐 이래서 이제 뭐 호치민 공과대학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유명하고 사실은 이제 나라가 길다 보니 이제 호치민 사람들이 하노이 와서 뭔가 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 보니 하노이 음, 사람들이 호치민에 대학 가기 쉽지 않고 워낙 나라가 길고 멀지 않습니까 사실 위아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부에 있는 이제 공과대학이 유명한데 백화대학교는 남부도 똑같이 있고 남부에 있는 유명한 예를 들면은 맞아요. 뭐 예.
예,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외상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느낌을 해서 북부 남부가 학교는 다르지만 이제 그 하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이제 그 네임밸류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것 같다. 영재고등학교 이제 와이프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험 쳐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고라든지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립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입학 시험을 받고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패스하는 사람들만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그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뭐 외대 과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재미없는 얘기들은 좀 빨리 넘기고 이제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무신교육, 예전부터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사상교육, 예, 화사교육 뭡니까 지금? 뭐 얘기해 주십시오. 아,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국립대학교에서, 아,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뭐 그 베트남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특목고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제가 좀 옛날부터 이걸 궁금했었잖아요, 사실은. 베트남에 특수목적 대학교가 있는 걸로 들었었고, 분명히.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또 딥시크를 찾아보니 첫 번째가 베트남도 있어요. 그게 한국 육사처럼. 여기 있죠, 사관학교. 호피앤 끼투앗 건스라고 해서 이제 밀리터리 테크니션 학교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약간 통합시킨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추가적으로 하면은 한국 국방연구소 같은 경우도 좀 믹스를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특정 사람들은 이제 그 뭡니까 그 군대 장교로 임관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런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연구소라든지 이런 거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비에텔에 많이 취직을 한대요, 이 사람들이. 비에텔이 아시겠지만 베트남으로 치면은 뭐 SK텔레콤. 에스컬미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연하게 이제 그런 국방 관련 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국방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취직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경찰대가 있네요, 베트남도. 호피엔 까잉삿 년전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보면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그 경찰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계급을 달고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무공 하나씩 달고 그 경찰도 졸업하면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이제 보면 좀 더 재밌는 게 이제 그 국가 안보 관련해서 이런 좀 그 국정원 이제 뭐 암호학 테러리즘 관련해서 이런 학교도 있다고 하네요. 호피엔 안닌 연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뭐 국정원이 대학을 운영하는 느낌인데 요런 대학교도 베트남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학교는 아닌데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또 나왔던 게 정치 외교 행정 엘리트를 양성하는 대학교라는 게 이제 호피엔 행친 국자라고 해서 이제 이게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제 여기가 베트남 공산당 간부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학교라고 하네요. 보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국립행정대학과 유사하지만 결국 이제 여기 자체는 이제 공무원과 정치인 양성을 위한 베트남의 대학교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랑 이제 그 외교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외교관 양성하는 학교도 따로 있네요. 보니까 베트남은 여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공산당의 이제 고위 간부라든지 이제 외교관으로 가는 테크트리가 다뤄지는 거고 이것도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라고 하니까 딥시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군경찰 학교는 키랑 체력 검정 보고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경찰 같은 걸로 복무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군경찰 학교를 나오면 10년을 의무 복무를 해야 되네. 베트남은. 빡세네. 한국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은 한국도 아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육사 아니요, 나오면 아니요. 의무복무기간 엄청 깁니다. 아니지 않나? 나올 수 있을 걸? 아니, 못 나옵니다. 그거는 나올 수 있는 거는 혜택을 포기하면 나올 수 있을 건데. 아닙니다. 경찰대학교 육사의 의무복무기간이 진짜 깁니다. 의무 복무. 그 네. 한국에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그 나올 수 있지 않나? 당연히구만 군대고 아닌가? 아닙니다. 육사 의무기간 10년이에요, 10년. 5년 차에 한 번 전역 기회가 있고, 전역 기회 때 전역 안 하면은 10년 채워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육사가 학비가 모두 면제고, 뭐 이런 아 그렇죠. 조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육사도 안 좋대. 아까 그때 그 친구 얘기 빌리자면은 군인 처우 안 좋아져가지고 육사도 관련 사람이 없대요 요즘에 한국에. 근데 뭐 한국에 있는데 아직 뭐 베트남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학원 군사 기술 해서 이제 뭐 달리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항상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왜 정치대학교를 안 갔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부모님들이 딸내미고 하니 그런데 보내가지고 뭐 그런 뭐 정치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사기업 가가지고 시집 잘 가길 바랬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를 그 공산당 충성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본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 뭡니까 이런 그 신분 성분을 본데 반동 문제가 아닌가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죠. 출시 성분을 봐가지고 아 이 새끼 이거 반동 문제 냄새가 난다 싶으면 떨어지는 거고 대학교 갈 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약간 공산당 당간부들이 자제들을 보내는 학교들이라서 와이프 말로는 좀 하기가 힘들었다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노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런 뭔가 정치적 뒷배들이 있어야지 아까 말했던 학교들 뭐 경찰대나 이제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당간부를 육성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이런 정치적 뒷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관리학원에 대해서 성적을 보면은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생각만큼. 예를 들면은 10점 만점에 7점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을 이런 거 친다네 보니까 공산당 이론 시험을 해서 호치민 사상에 대한 논술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추천서가 필요하대. 집안 공산당 조직장에 추천서가 필요해가지고 추천서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능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요. 이런 다른 보이지 않는 장벽들,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진입하기 그, 위해 보이지 않는 진입 맞아요. 장벽들이.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4개 특수학교 있잖아요, 지금. 육사. 그 베트남 그 입시 시험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8점을 맞으면 들어갈 수 있대.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 그 저희 경찰대학교는 7.5점이고 근데 외교관이 되는 학교는 9점 이상은 맞아야 된대요. 이게 가장 힘든 거고. 여기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게 뭐냐면 국가관리대학교 아까 말했던 이제 공산당 이제 정치학교 같은 경우 가장 점수가 낮은데 비고에 딱 그걸 적어놨어요. 공산당 가족 배경 우대. 그렇죠. 추천장과 우대를 적어놨다라는 게 네. 보면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이 질문이 신뢰가 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뢰가 아닌 것 같고, 이 프로님 와이프는 혹시 이게, 아마 부모님이 처갓집이 공산당원이시거나 그러시지 않나요? 장원은 아니에요. 근데 장모님이 세무서에 계시거든요. 은퇴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당원인 건 아닌 건가? 공무원이긴 할 거예요. 공무원이면 아마.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뭐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의 따님은 당원이거나 이러시는 않고. 장모님 딸이 우리 와이프인데 뭐 당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장모님 딸은 아니고 그건 뭐 정치 관계 있는 사람들 하는 거지. 예. 네. 이렇게 됐다. 뭐 그런 게 있고 지금 베트남이 좀 그런 특이한 고등학교다 대학교도 있었다라는 거라 두 번째가 이제 찾아본 게 그걸 찾아봤어요. 베트남 대학생들이 요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IT. 아, 1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옛날에 뭐 한국어 학과니 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IT 기업 가요. 이제 음, 월급이 여기가 초봉이 막 1,500불, 2,000불씩 주니까 FPT라든지 그렇죠. 그런 회사 들어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IT가 1순위라고 첫 번째로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음, 두 번째가 이제 뭐 그런 경영학이라든지 국제무역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기업 취직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나중에 베트남 IT 이런 거는 한번 다시 방송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 너무 핫해요. IT 아웃소싱 관련해서. 아웃소싱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건 다음에 한번 하시는 걸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그 공대들, 뭐 자동화 네.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의대는 당연히 좀 그 인기가 많고, 치대가 1등이라 하네요. 베트남은. 베트남은 치대가 1등이라네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게 좀 하고 있고, 뭐. 초봉이 보니까 이런 뭐,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뭐, 경영학, 전자공학 전공하면은 평균 초봉이 뭐, 1,500불씩 1,000불씩 준다는데, 요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이런 거는 조금 뭐 편차가 있으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 공학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제 뭐 학비 같은 경우는 국립대는 1년에 2,000불 정도 학비라고 하네요. 사립대는 많이 비쌀 거고. 예. 1년에 그럼 올해 2,000불이면은 한 20만 원 정도? 싸진 않네요. 싸진 않죠, 그러니까. 예. 한국 공립대도 예를 들어서 국립대 인문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굉장히 싼데.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 제가 기준에 150만 원, 100만 원 줬나? 150만 원 줬나? 그러니까 예, 맞아, 쌌어요. 사실 저는 국립대 나와가지고
네, 저도 저렴했었는데. 국립대를 똑같이 나온 입장에서 저는 맞아요. 이공계이기 때문에 인문계보다 비싸더라고. 아, 비싸. 이공계 비싸니까. 당신네들은 그 실험하려면은 비커에 그 알코올컵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감하러 하기 때문에 이게 문과가 더 써야 되거든, 사실. 우린 체감하러 맞는 하는데. 말이죠. 그 내가 소모품 들어가는 거 불필이랑 A4용지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하고 뭐 이런 또 그 취업 연계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삼성이나 산학연을 했다. 뭐 FPT나 산학연했는 뭐 FPT 대학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점수가 높긴 한데 그거는 이제 특정 과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베트남에. 그리고 또 재밌고 재밌었는 게 제가 또 딥시크 이걸 찾아봤어요. 베트남 교과서에서 호치민 사상이나 공산당 사상을 공부하냐? 이게 시험 기간이냐? 물어보니까 공부를 한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덕 과목 이런 데서 이제 그리고 호치민 주석의 이제 뭐 애국 정신 이제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일화 이런 거가 통해서 이제 그 이 호치민 주석이란 분이 나라를 이만큼 사랑했고 니들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중학교 때는 이제 시민 과목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뭐 기본 개념 뭐 계급 투쟁의 역사라든지 이제 어떻게 사회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배운다고 하네요. 호치민 주석의 5가지 가르침, 뭐 애국 근면 교육 단결 청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 고등학교에서는 좀 심화적인 걸 배운다고 하네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이 어떻게 결합됐고 뭐 그에 관련된 이제 심화학습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공산당의 역사, 뭐 식민지 투쟁, 반식민지 투쟁이나 도이머이 같은 경우를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3, 40%씩 할애시켜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게 베트남에.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 모든 학과에서는 호치민 사상이라는 이제 이런 그 2학점짜리 수업이 딱 하나의 3학점짜리 수업. 그거는 이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뭡니까 저기 교필, 교양 필수. 교양 필수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 같아요. 기독교 학교로 가면은 그 배우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채플. 채플 수업 같이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와이프가 이거를 뭐 엄청나게 진지하게 듣는 건 아닌데 대학교로 가면은 그 2에서 3학점짜리 이런 채플 수업 느낌으로 해서 좀 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산당 강부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시킨다 하네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게 다 할 거니까 공부가. 그렇게 해서 지금 교과서 내용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제 호치민 주석의 사상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 레닌 주의를 베트남 실정에 맞게 적용한 사상이며 뭐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통한 뭐 사회주의 건설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배운다. 한국도 이런 거를 배우나? 우리가 배우진 않잖아.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좀 배우지 않아요?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죠? 알게 모르게. 이게 물론 뭐 이게 호치민 주석의 사상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냥 뭐 한국어로 치면은 그 뭡니까 그 민주주의의 발달 뭐 발전 뭐 우리가 뭐 우리 그런 배우잖아요. 역사시간 할 때 보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건국 아버지도 어떻게 일을 했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배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저는 이거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요즘 교과서에 그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교과서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까지는 나오나? 그렇지. 예전에 쓰면은 우리 DJ 때 뭐 햇볕 정책까지 나온 것 같거든. 그랬었나요?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으로는 그런 쿠데타하고 응, 응. 노태우 전두환까지 나왔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노태우 궁금합니다. 전두환은 직접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햇볕 정책까지는 얘기는 했을 거야. 예, 그런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한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거까지는 했을 거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또 뭐 외국인 국제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친다네. 커리큘럼이 달라가지고 그럼요. 외국 국제학교에서 그거 이런 얘기 하면은 요거는 뭐 좀 용납을 해주는가 봐요. 돈 많으신 분들 자제들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용납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고, 자 제가 좀 문제를 뽑아달라 그랬어요. 시험 문제. 당신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자, 베트남의 호치민 사상과 공산당 이론에 관련된 시험 문제다. 객관식 문제거든요. 호치민 주석의 5가지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조국을 사랑하라. 2번 부모님을 공경하라. 3번 학문을 열심히 배우라. 4번 환경을 보호하라. 이게 뭡니까? 맞는 걸 고르는 건가요? 틀린 거 포함되지 않는 거. 4번. 4번 환경을 보호하라. 이거 맞췄습니다. 이런 게 나온대요.
네.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과 그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없었는 것 같아. 1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없었고. 두 번째가 이런 게 나옵니다. 베트남 공산당의 창립연도는 언제일까요? 1번 1925년, 2번 1930년, 3번 1945년, 4번 1954년. 3번 정도 될 것 같은데. 4번, 3번? 틀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요. 이제 10년. 40년.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간단한 문제고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 논술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호치민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베트남에 실정한 결과다. 실정에 적용한 결과다. 이 문장을 역사적인 사례에 들어서 설명하라. 어렵다. 나는 입학 못하겠다. 대학교엔 이런 게 나오는데 다음 상황에서 공산당원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서술하라. 자, 귀하의 대학 동아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아리 구성원을 설득하는 작성을 하세요. 와, 이거 어렵다. 알면서도 좀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나오고 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치민 할아버지의 검소한 생활 습관을 본받아서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거 나오고 뭐 재밌어요 보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치민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이론이 1945년 8월 혁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현대 베트남에서 호치민 사상의 지속 가능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보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뭐 이게 딥시크 얘기입니다.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베트남 그 당국들도 하면 안 되는 게 딥시크 얘기예요, 딥시크 얘기.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감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게 교과서나 당 대회 보고서에 나왔던 표현들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가산점이 붙는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이제 문구를 딱딱딱 써주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가산점을 붙는다라는 약간 느낌상 보니까 이게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암기를 바탕으로 한 약간 그 이제 문과쟁이들이 이제 손으로 구라를 치는 거기 섞인 거가 시험 문제다라는 게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찾아본 게 요즘에 베트남의 사교육 시장도 봤었는데, 야 이게 뭐 연간 2조 달러, 20억 달러씩을 쓴다네 베트남 사교육 시장이. 그리고 이제 뭐 연에 한 2조 5천억 정도고 매년 10에서 15% 정도 상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아진대요. 이제 토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어 시험도 치는 것들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3년도에 이거 시진핑 옛날에 했었잖아. 사교육 금지하는 거. 베트남도 우리 몰랐는데 2023년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입시 학원 같은 경우는 전면 금지를 했었대요, 베트남이. 이건 처음 알았어, 저도 입시과 보다 보니까. 단지 이제 영어나 예체능, 뭐 축구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영어 배우고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보습 학원들은 2023년도 이후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이걸 할 수가 없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교육부가 무료 강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지금 사교육을 좀 줄이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요즘 코딩 학원 얘기 나오네요. 지금 이거 코딩 학원 이거 굉장히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제 학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과외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도 지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 되게 많았대요, 지금. 그 공립학교 교사들이 돈 받고 과외하는 거 있잖아. 저 와이프한테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게 이제 그거를 법으로 이걸 막아가지고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이거를 걸리면은 뭐 파면시키고 한대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파면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잡기는 어렵고, 그렇게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워낙 그 베트남 사람들, 그래서 지금 월급 올려준다는 얘기가 있대요, 지금 교사들. 월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런 과외를 한다. 그렇죠. 세상에 불공정한. 이거 저희 예전 직원의 이제 아내분이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끝나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간다고. 맞아요, 그거. 그 돈 받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약간 옛날에 시진핑이 이제 옛날에 그 중국의 그 뭡니까 사교육 시장 통제한 것처럼 베트남도 이런 형태로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요거고. 자, 고등학교 수준의 역사 시험 문제를 제가 몇 개 물어봤거든요. 한번 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1945년 8월 혁명의 주요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프랑스 식민지가 종식. 두 번째,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3번,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 4번, 중국의 지배 시작.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지금? 1번입니까? 1번은 틀렸죠. 당신은 대학교를 못 가면 이제 이렇게 틀리기 시작하면. 2번이었습니까? 2번, 프랑스의 우월한 공중 지원. 3번, 지하 참호 전술. 4번, 중국 소련의 무기 지원. 뭡니까, 이거? 승리는 틀린 것. 승리 요인으로 틀린 것은 4번? 2번이죠, 2번. 2번이 뭐였습니까? 프랑스의 우월한 공중 지원을 못해서 떨어진 거고. 이게 재밌는 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호치민 주석의 지도력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사실 좀 재밌는 얘기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6.25 전쟁을 이겼는데 거기서 그 얘기 나오진 않잖아요. 백선엽 장군의 위대한 지도력에서 얘기를 하진 않는데 한국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좀 갈라듣자 하는 거고. 논술 문제는 이런 거 나오네요. 이제 도이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대요, 사실. 도이머이가 베트남 정책 도이머의 정책이 베트남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구정 대공세 당시에 이제 그 베트콩의 선전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그걸 어떻게 역사적 가치를 분석하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써야 된대요. 미제 침략자에 대한 저장을 써야 되고 농촌 농민 계급들이 지원을 했고 공산당이 잘해가지고 했다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험들이 비슷하네요. 보니까 뭐 연도별로 사건을 정리하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게 주로 나오네요. 보니까 당의 지도력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강조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통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도이머의 수출 100배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좋아하고 그래서 주위의 모순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금씩은 넣는데 이 사람들도 나름 좀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 사회주의가 그렇죠. 과거의 사회주의가 이런 모순점도 있지만 우리가 극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믹스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이제 그 교과서의 공식 표현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뭐 재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제 보면은 그 베트남은 한국 논술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한국엔 논술이 없나요? 그러니까 수능을 치고 나서 논술이 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이게 논술 시험이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게 비중이 높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베트남에 한번 있었지 않나? 그 논술 채점하는데 뭔가 문제 생겨가지고 학부모들 막 데모하고 난리난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수능 시험에서 따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 뭐 부정 터져가지고 채점하는 사람이 약간 뭐 돈 받고 그걸 했다는가? 그래가지고 그거 노출되는 바람에 베트남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객관식도 있고 한데 주관식 시험이 제법 많다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시험들 문학 참고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객관식 80%, 주관식 20%, 뭐 과에 따라서는 50%, 50%인데 뭐 주관식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재밌네. 하노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면은 그 계산 과정도 본대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찍어서 맞추면 안 된대. 한국도 풀이 과정을 수능에서만 안 보지 뭐 이런 대학교나 이런 데서 풀이 과정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이제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이런 걸 본다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베트남은 과목당 90분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의 재밌는 뭐 입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되게 오래 했네 오늘. 되게 오래 방송을 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쪼개서 올리거나 아니면 하나에 1시간 반 하는 것 같은데? 네. 1시간 반 넘었습니다. 그래요? 하게 된 것 같은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살다가 베트남 입시 시험까지 풀어보는 나중에 수능 컨텐츠가 나오면 다시 지금 검색돼요 지금 이거 베트남 수능 문제 보여줘 하면 풀 수 있나? 뭐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오늘 그 긴 방송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좋은 밤 되시고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